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W 한방견장입니다. 오늘은 혈관 내 용혈로 인해서 중증의 빈혈이 발생했던 패키니지견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15일에 내원했던 환자고요. 지금 W에 내원했던 건 아니고 제가 노얄동물 메디컬 센터에 근무할 때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4년형의 스페이드 피메일 패키니지고요. 주호소는 헤마추리아 혈뇨를 보았었고 그리고 위크니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환자는 1년 전에 디스크 질환으로 입원했었던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디스크에 대한 어떤 만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방광염이 온 게 아닌가 해서 처음에는 외과로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그러나 방광염이 아니기 때문에 내과로 트랜스퍼 돼서 관리했던 환자고요. 구강점막이 이렇게 좀 창백한 상황이었고 누워있는 상황에서 오줌을 쌌는데 이렇게 붉은색 오줌을 쌌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혈성 빈혈 가능성이 높아서 기본적으로 수액처치나 산소처치를 해줬고요. 그러면서 왜 용혈성 빈혈이 왔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혈뇨를 본다면 방광, 즉 하부 비뇨기 질환을 일단 의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균성 방광염이라든지 또는 결석 같은 게 가장 첫 번째일 겁니다. 근데 하부 비뇨기의 질환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용혈성 빈혈을 일단 의심해야 되겠죠. 네, 용혈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은 IMH와 같은 질환도 있지만 바베시아 등등의 감염성 질환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하인즈바디 아네미아, 즉 양파 중독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제 검사를 해봤을 때 락테이트는 낮게 나왔어요. 락테이트가 낮다는 얘기는 빈혈이 있지만 아직은 말초 장기까지 산소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빈혈 환자에서는 호흡수뿐만 아니라 락테이트를 모니터링 한다면 수혈할 수 있는 적기를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약간 발열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호흡수는 정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체열하면서 바로 확인할 때는 EDT의 바틀 내에서 응집이 있는지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춧가루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적혈구들이 응집돼서 EDT의 바틀 벽면에 발라붙어 있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혈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원시 분리했는데요. 혈전 색깔은 붉은색으로, 즉 용혈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실 체열 과정 중에 잘못하면 용혈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체열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체열상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용혈이 된 게 아니라고 하면 용혈성 빈혈로 의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환자의 헤마토크리트는 16.4%입니다. 상당히 많이 낮죠. 일단 수혈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도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혈소 반수는 살짝 낮아져 있었고 여기 EDT에 바틀에 있는 것처럼 매크로 어그리테이션 즉 유관적으로 응집이 확인됐었습니다. 그리고 TB는 0.9mg/dl로 살짝 증가된 양상이었고요. 혈액 도말을 해야 되지 이런 환자 같은 경우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다 구형적 혈들만 보이죠. 진짜 작은 구형적 혈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폴리그로필이라고 의심되는 세포들이 간헐적으로 보이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혈관 내성, 즉 인트라바스큘러 헤몰라이시스를 동반한 면역매개성 용혈성 빈혈, 즉 IMH로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IMH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도 그 면역 억제를 뭘 선택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 면역 억제 사용은 빈혈의 원인 또는 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감별되기 전까지 하루 정도 딜레이한다고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혈됐다고 해서 바로 쓰시는 것보다는 일단 혈액순환이 되도록 플레이드 테라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소 공급을 통해서 호흡이 편해지지 않는다면 수혈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IMH라고 한다면 또 수혈을 빨리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환자 같은 경우 면역 억제제로서는 글루코코티코이드하고 이뮤노글로빈 G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코티코이드는 보통 프레딘솔론 경구제를 많이 처방하잖아요. 그리고 주사제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프레딘솔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대부분 안에 뿌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는 IM을 하거나 SC를 하게 되면 천천히 릴리징 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또는 아토피와 같이 알러지를 가려움증을 좀 컨트롤하기에는 좋지만 면역 억압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덱사메타손을 권장하진 않지만 2008년 코넬 대학교 가보니까 덱사메타손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덱사메타손이 보통 0.3에서 0.6mg/kg이면 면역 억압 용량이 되기 때문에 뭐 저용량부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0.3 또는 0.4mg/kg SID로 입원되어 있는 동안에 좀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장관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심하게 유장관 출혈되는 경우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브감마입니다. 사실 이 리브감마는 혈관 내성 용혈일 때는 크게 효과는 없어요. 왜? 혈관 내성 용혈은 대부분 보채라든지 IgM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그 매크로페이지 FC 리셉터를 블락시켜주는 이뮤노글로빈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뮤노글로빈은 주로 이제 혈관 외성 용혈, 즉 비장이나 간에서 적혈구가 파괴되고 있을 때는 빠르게 작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황달든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PT가 발생하는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에녹사파린을 같이 사용했고요. 지금은 달타파린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녹사파린 같은 경우에는 시린지 형태로 있기 때문에 용량을 나누기 좀 어렵고 달타파린 같은 경우는 바이알 제품도 있기 때문에 저용량으로도 주사기를 뽑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달테파린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생제 정도. 항생제는 보통 세파나 설파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항생제들은 면역 매개성을 유도할 수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퀴놀론 계통의 항생제가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 보조제를 사용했었고요. 이 환자는 16.4%고 용혈이 있는 상황입니다. 수혈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고민이 많이 되죠. 보통 20% 미만이면 수혈을 하고 들어가니까요. IMH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도 되었고, 또한 락테이트 측정했더니만 로우로, 즉 낮게 측정이 되었고 호흡수도 분당 24회 정도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수혈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대증 처치를 하면서 정말 수혈할 시점이 어딘지, 아니면 수혈하지 않고 가도 되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수혈을 하지 않았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할 때는 호흡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환자의 건강 상태입니다. 갑자기 기운이 없다든지 한다면 수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락테이트라든지 또는 헤마토크리트 또는 PCV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수혈 시기를 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일째 전반적으로 호흡이 안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락테이트도 로우로 나왔으면서, 즉 그 다음에 오전에는 로우였고 오후에는 1.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혈류는 보고 있었습니다. 즉 혈관 내 용혈은 지속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날 16.5%였던 게 11.7%까지 떨어졌습니다. 혈소판도 약간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TB는 살짝 올라서 0.6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수혈을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블러드 타이핑을 했더니 뒤에 1.1과 1.2 양성이 나왔습니다. 사실 둘 다 음성이면 좋았을 것 같은데 둘 다 양성이 나와서 좀 고민이 됐죠. 사실 이럴 경우에는 O형으로 하는 1.1과 1.2 다 음성인 걸 찾는 게 낫거나 아니면 둘 다 양성인 혈액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 내 로얄동 메디컬 센터에 이제 공혈견이 있었기 때문에 공혈견 혈액을 일단 준비를 해 두었고, 언제라도 수혈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스탠바이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레티크로사이트 카운트를 해봤더니만 1.04%, RI는 0.41% 낮지만 아직 재생성이 왕성하지 않은 상태죠. 아무래도 병원 내원하고, 즉 질병이 진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생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만 보고 처음부터 비재생성 빈혈이라고 접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용혈이 심하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직 재생성을 보이고 있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생성에 대한 반응은 매일매일 모니터링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2, 3일 지나다 보면 재생성이 없던 환자들이 재생성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2일째 일단 이때도 수혈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환자가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먹는 약을 같이 처방했죠. 이 시기에는 저도 면역 억제제로서 MMF를 좀 많이 쓰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MMF를 첨가했었습니다. 그리고 퀴놀론 제품의 엘로플로사신이 주사하는 것보다 먹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경구제로 바꿨고요. 그리고 점심때부터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스로 먹지는 않아서 강제 급여를 좀 했었죠. 그리고 철분 공급을 위해서 철분제를 투여했는데 경구제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경구제 흡수라든지 또는 이게 위장관 출혈 때문에 변이 검해졌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덱스라는 주사하는 걸 좀 더 많이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사실 이럴 경우에 에리스로포이틴 계열 약물을 쓸 수도 있지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재생성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게 됩니다. 난도롤론 같은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일째가 됐습니다. 정말 놀랍긴 했어요. 측정해보니까 헤마토크리가 3.8%, 3.8%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약간 기계적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처음에도 보여드리지만 EDTA 바틀 내에 응집이 돼 있다 보니까 CBC 장비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흡입을 하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적혈구가 가라앉아서 흡입되는 혈구 양이 적어서 헤마토크리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캐필러를 가지고 PCV를 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 캐필러도 마찬가지로 흡입하는 동안에 적혈구가 빨리 가라앉게 되면 사실 에러가 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TBL은 1.7mAh 대시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혈소판 3만유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단지 IMH가 아니라 에반스 신드롬일 수도 있겠죠. 그런 염두를 좀 두고 치료를 하게 됐고요. 락테이트는 3.1로 올라가고 시작했고 헤마토크리 3.8%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락테이트가 증가됐기 때문에 일단 수혈에 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 혈액을 구해서 일단 교차 반응까지 검사했고요. 아까 스탠바이 해놨던 얘기죠. 그 혈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132ml 정도로 수혈을 했고요. 수혈의 헤마토크리는 26.3%로 증가하고 락테이트 1.2로 감소했습니다. 사실 혈뇨가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뇨가 나타나는 것이 기존의 어떤 혈관 내 용혈이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수혈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용혈된 건지 감별은 어려웠어요. 그래도 일단 혈뇨가 나오는 걸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었고요. 수혈하는 동안에 체크하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5분 단위로 체크했다가 그 다음 1시간 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처음 5분 동안은 정말 좀 클로즈하게 모니터링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체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박수, 호흡수, 그 다음에 수혈 들어가는 속도를 하게 됩니다. 보통 키로당 1에서 2ml 정도인데 너무 낮다 보니까 최소는 5ml 정도를 일단 15분에서 30분 정도 수혈하고 거부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속도를 올리게 되죠. 이 환자 치료할 때 입원되어 있을 때 헤마토크리이 변합니다. 즉, 첨단에 16.4로 내원했고 11.7로 떨어졌다가 3.8로 떨어졌기 때문에 수혈했죠. 그래서 21.4%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이 시점까지만 리브감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덱사메타존을 처음부터 사용했고, 덱사메타존 사용하다가 4월 20일 경구제로 바꿀 때 프라이소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MMF를 같이 사용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4월 22일 정도쯤 재생성이 없는 걸로 보여서 일단 재생성을 한번 촉발해보기 위해서 다베포이드를 사용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는 재생성이 없었다가 점점 재생성이 증가됐는데 갑자기 재생성이 없어져서 다베포이드를 사용했던 겁니다. 예, 그 표를 보시면 재생성 평가인데요. 처음엔 재생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20일 정도 됐을 때 12만 5천 개 정도 재생성이 많이 올라갔었고요. 근데 이틀 후에 갑자기 재생성이 뚝 떨어졌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수혈의 영향인가? 뭐 고민하다가 한번 재생성을 촉발해 보자고 해서 다베포를 사용했는데 4월 이틀날은 약간 올라갔고 5일째 지났을 때 14만 3천 개로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첫날은 아니고요. 며칠 지나면서 재생성이 없다고 한다면 다베포에틴 같은 에리스포에틴 계열의 약물을 사용해서 재생성을 촉발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마토크리트는 3.8%가 떨어졌다가 수혈에서 21.4%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면역 억압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떨어졌고요. 그러다가 4월 24일 날 처음 내원하고 거의 열흘 됐을 때 9.0%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 시간에도 수혈을 해야 될까 말까. 근데 환자의 상태는 나쁘지 않아서 일단 수혈을 하지 않고 경과를 좀 지켜보기로 했어요. 왜냐, 재생성이 없어서
수혈을 해야 될 시점이긴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재생성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혈하지 않고 지켜봐도 빈혈 수치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혈소판 수도 많이 떨어졌다가 결국엔 나중에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일단 이 환자 같은 경우는 IMH뿐만 아니라 에반스까지 이제 동반됐던 환자라고 좀 보입니다. 4월 29일 날 이 환자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15일 날 입원했다가 4월 29일 날 퇴원하니까 거의 2주죠. 14일 동안 입원했다 퇴원하는데 퇴원하는 날에 헤마토크리트도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니에요. 12.9%. 근데 혈소판이 많이 올라왔고 락테이트도 괜찮고 환자 상태도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퇴원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했었습니다. 또한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도 22만 7천 개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보였던 헤마추리아 즉 혈뇨도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환자는 MMF랑 프레드니솔론을 처방해서 퇴원했고요. 여기에 항생제 엘로플로사신, 그 다음에 제산제로 아니딘이라든지, 그 다음에 혈전 예방제로 아스피린을 사용했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검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중간중간 재검을 했겠죠. 3개월 지난 시점의 내용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즉 헤마토크리트도 43.4%까지 올라왔고 락테이트는 낮게 측정되었으며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는 32,000개로 낮게 측정이 됐어요. 즉 파괴되는 게 거의 없고 재생되는 속도는 정상으로 회복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시점이라면 면역 억압제를 투여를 중단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관리 회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30일까지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되는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8개월 정도 관리를 했던 환자입니다. 그 환자의 전체적인 헤마토크리트 변화의 그래프입니다. 처음에 16.4로 왔고 조금씩 더 떨어지며 3.8%가 떨어졌고요. 이때 수혈해서 21.4%가 올라갔고 이 수혈했던 혈액도 조금씩 깨지겠죠. 그러면 헤마토크리트는 조금씩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9%까지 떨어졌죠. 사실 이 시점에 2차 수혈을 해야 되냐 마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수혈하지 않고 한 이틀 기다려 보니까 10.7% 올라가기 시작을 했네요. 이 시점에 재생성이 좀 증가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환자는 12.7%일 때 퇴원을 시켰고 결국에는 40.4%까지 올라가서 유지가 됐었던. 그래서 사실 이 시점 때, 즉 헤마토크리트가 10% 미만일 때 수혈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죠. 그냥 초기라면 저도 수혈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초기가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경과된 시점이기 때문에 치료적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수혈하지 않고 버텼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잘못하면 제 선택이 잘못됐다면 하마터면 위험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선택에 잘 한 것 같아요. 결과도 좋았고. 네, 이 환자는 정리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혈관의 용혈이 아니라 혈관의 용혈로 내원했던 환자고요. 혈관의 용혈은 보체랑 즉 컴플리먼트랑 IgM이 관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면역 억압제로 사용하는 글루코코티코이드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보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IgM을 만들지 못하게 해서 그 반응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용혈된 헤모글로빈이 배설되도록 수액 처치를 통해서 배설을 촉진해 줘야 됩니다. 헤모글로빈이라든지 빌리루빈 같은 경우에는 신장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겠지만 정말로 심한 용혈이라든지 빌리루빈이 높다고 한다면 신부전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관의 용혈인 경우에는 IgG가 관여하죠. 대부분의 면역 억제제들이 이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IgG가 가장 빠른 방향을 나타내겠고요. 이 환자는 혈관 내 용혈성 IMH 환자고 그 다음에 IMT까지 동반한 에반스증후군 환자였어요. 그리고 리브 감마랑 그 다음에 MMF, PDS 등을 처방해서 일단 개선됐던 환자죠. 예, 다른 IMH 환자를 진료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내용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